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본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참 재밌고 심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또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맞습니다. 이제 숙제가 남았죠. 네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는 불확실한 중국의 불확실함을 인정하자.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중국이 수많은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전성기를 지났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중국은 이게 지금 중국이 정점에 달한 거죠. 국력에. 아니면 아직까지 정점으로 가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 시진핑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점으로 가는 과정으로 확실히 보였는데 시진핑 정권 이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최근에 이제 정점을 지난 건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정말 이 정도에서 기술과 외교적인 분야에서 충돌로 끝날 건지 냉전처럼 아니면 대만을 둘러싸고 열전으로 번질 건지 미중의 군사 충돌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자유롭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이 결국에 시진핑 정권이 결국에 안정적으로 계속 통치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은 시진핑이 못 버티고 빨리 후임자한테 물려줄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 공산당 정권 자체가 흔들릴 건지 너무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의 자, 미래에 대해서. 그럼 중국의 리스크는 네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네네. 정말 우리 붙어 있는 우리 현실이다. 네네. 이걸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 자,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 중심 잡자. 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 네네.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지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우리가 그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정말 수천 년의 인류 문명의 역사적으로 봐도 유례 없이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예. 특히나 더더욱 냉전이 끝나고는 더 정말 정말 수많은 번영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물론 국지적으로 당연히 분쟁과 전쟁이 있었던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패권을 추구하면서 옆에 있는 나라를 괴롭히고 뭐 어떤 그 국력을 투사해서 뭐 전쟁을 위협을 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자국의 경제를 발전하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고 그걸 세계화 시대라고 했죠. 근데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이 만든 글로벌 자유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시절이었고 러시아와 중국도 거기에서 굉장히 수혜를 입은 겁니다. 그 시스템 하에서. 예. 그 시스템 하에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으니까요. 예, 자유무역을 통해서. 근데 그 시대에 한국도 역시 엄청 수혜를 입었습니다.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이제 발을 걸치며 의존을 하면서 안미 경중을 통해서 양쪽의 어떤 꿀만 잘 빨아먹은 거죠. 우리도 되게 평화로운 시대에 지났는데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오래 갈 수 없었던 게 이 시스템의 수혜자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된 힘으로써 과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통용되던 패권주의 시대로 다시 그런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자기들이 과거의 전성기 시절에 누렸던 그 전통적 패권 국가로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민주화에 실패를 하고 권위주의적 독재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향수 그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존중을 받지 못했던 피해의식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였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양쪽에서 유라시아 양쪽에서 흔들고 있죠 지금 그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단순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하고 잘 지내서 교역만 우리는 잘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잘 경제만 잘 그 나라들과 잘 지내고 돈만 잘 벌면
뭐 만사 오케이라는 게 편하게 지내던 시대가 끝났다. 끝났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 좋습니다. 네, 뭐 독일이든 음. 프랑스든 영국이든 지금 음.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에너지 위기 에너지 겪고, 위기가죠. 뭐 뒤늦게 뭐 전차 뭐 지원하고 뭐 경제적으로 전 유럽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도 이제 다음 차례가 동아시아가 되겠죠. 아,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 네. 우군 만들기, 신남방 정책을 쓰자.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예. 반도체 초격자 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절로? 네네. 아니 이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반도체 뭐 공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한다고 한 거에 비해서는 공제율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련 업계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그랬는데 어허.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일단은 많이 가져야지 어떤 정부라든지 향후의 정책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우리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혜택 그런 정책들이 힘을 탄력을 받고 이걸 이제 어떤 국회라든 정부 검토를 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단 우리 국민들 전체가 여론이 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그때 2018년, 17년도, 18년도에 그때 북핵 위기,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되게 위기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 어떤 뉴스가 외신의 보도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한반도가 전쟁이 터질 경우 전 세계 전자산업이 일시에 마비된다. 어허. 왜냐? 메모리 반도체 그 전자 제품의 필수적인 전자 산업의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거의 70%를 한국에 공급하는데 그게 끊길 경우 전 세계 전자 산업이 마비된다. 마비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전쟁의 위기를 막아준 거예요. 어느 정도. 어허. 예. 어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당시에 어떤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이제 좀 주저하는데 영향을 끼쳤겠죠. 그런 외신들의 보도가. 네, 실제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런 점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이제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밸런싱이죠. 중국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경제적 비중, 아까 말씀드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한 비중을 결국에 낮추기 위해서는 그 대체 시장,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마침 지금 아세안과 인도가 또 한참 또 부각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그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중국 비중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비중을 사전에 많이 낮춰주었다면 이런 혼란은 안 겪었겠죠. 그렇죠. 이 난리는 안 겪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미리 이런 리밸런싱을 미리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려주셨어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래요. 예. 원래 실제 책은 좀 더 톤이 높았는데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어떤 그 마케팅적 측면에서 좀 완화하자 이렇게 쓰다 사회 봤는데 분위기 때문에 예. 뭐 결론부터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일본과 겪었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반도가 과거의 위협이 일본이었다면 미래의 위협은 중국입니다. 이거는 뭐 아마 대부분의 일본을 싫어하는 뭐 대부분의 한국 사람도 인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힘의 헤게모니가 이미 열도에서 그러니까 해양에서 대륙으로 이전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 거의 4-5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4-5배를 넘어섰고 지금 뭐 코로나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일본이 이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너무 장기화돼 있죠. 계속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 한국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이야 미국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남아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군이 예. 배치돼 있고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패권을 행사하려는 걸 막아주고 있죠. 미국의 힘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트럼프 정권 때도 봤지만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이제 미국에서 수만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기 위해서 비용을 감당할 것이냐. 트럼프 정권 때 그 미국 내 고립주의, 그리고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는 안보적 비용을 우리가 부담 못하겠다. 외부담하고 그래서 각자 도생하자라는 게 사실 트럼프 정권 때 가시화됐는데 과연 이게 트럼프 정권 때 일시적인 흐름인지 미국에 아니면 또 반복이 될 것인지 과연 그리고 미국이 어떤 그 트럼프 이상의 어떤 고립주의 정권이 등장해서 나토와 어떤 그리고 동아시아에 배치된 어떤 미국의 어떤 군사력을 다 철수시켰을 때 그 힘의 공백 상황에서 한국 혼자 중국의 패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느냐? 예. 저는 중국이 분명히 과거의 어떤 그 명나라 과거의 중화 제국과 과거의 명나라와 조선, 뭐 청나라 조선 때처럼 자신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네, 한국한테. 과연 한국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죠. 핵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런 중국의 힘의 행사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만한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만한 파트너. 왜냐하면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어떤 구구 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군국주의의 어떤 아직까지 낭만에 젖어 있는 일본 정치 우익 세력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다원화된 그런 현대 문명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편적 가치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유를 하죠. 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고 또 일본에서도 한류 붐이 엄청나게 불고, 뭐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에 대해서 옛날처럼 뭐 열등감이나 컴플렉스 혹은 굉장히 어떤 반일 감정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되게 일본 관광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가고 일본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그런 거 없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거 없이 받아들이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 젊은이들은 그 이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저는 이게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래로 가면. 네네. 그래서 일본을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또 정치적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 파트너십은 불가증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여섯 번째 용중을 하자. 용중.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본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거고 이 용중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 쇼텀. 왜냐하면은 우리가 탈중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남방 정책이나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인도 태평양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간다는 거는 저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 조절이겠죠. 네. 제가 그 용중이라고 한 거는 속도 조절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립각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특히나 향후에 어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쟁까지 생각을 한다면 중국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이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중국이 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도 가장 제1의 수출 시장이고 기업들이 당장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 혜택을 결국 포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가장 절감하는 게 이제 제가 전기차 산업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BYD, BYD도 그렇고 뭐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의 절반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기차로의 어떤 자동차 변혁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와 중국이 가장 테슬라를 열심히 배워서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는 회사들이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들이고요. 그 어떤 혁신과 첨단에 있어서 가장 또 굉장히 과감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경제 혜택을 지나치게 빠른 탈중국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용중이라는 걸 남겼습니다. 멋있습니다. 6개 네네. 예,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7번째 네네. 마지막입니다. 네네. 나는 한국의 미래를 낙관한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네. 소프트 파워가 있다. 네네네. 그죠? 네네. 우리는 국제사회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과 여지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네네. 왜 이렇게 낙관하십니까? 예. 네, 우리가 이제 아마도 그 이제 저보다 위에 있는 연배 분들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최근에 정말 천지개벽, 상전벽해할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던 청소년기나 어떤 청년층 시절에 한국은 잘해봐야 뭐 최빈국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한 중진국 이고 국제사회 영향도 굉장히 미미하고 특히나 인지도 면에서는 뭐 거의 존재감이 없었죠. 어디 뭐 한국 해외 나가도 뭐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한국인 어디야? 북한에서 왔어? 한국이 뭐 무슨 거기 뭐 베트남인가? 베트남에 있나? 뭐 동남아시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정말 처참할 수준 정도의 그런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을 만드신 거다. 그런 큰 공이 있는데 아마 그런 고정관념을 워낙 그게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아마 좀 체감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네, 한번 이게 형성된 이게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안 그러거든요. 이미 선진국이고 전 세계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적 측면에서 슈퍼 파워에 있는 대한민국에 그렇죠.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슈퍼 파워 지금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에서 왔냐? 그 동경과 선망의 눈시울 그 젊은이들 왜냐면 전 세계 한류 붐을 주도하고 유행하는 게 바로 MZ 세대 젊은 그렇죠. 세대거든요. 미국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야 외국 가서도 나이 드신 분들과 교류하겠지만 그분들 역시 옛날 한국 이미지 맨날 전쟁 이미지 전쟁 이미지 그리고 북핵 뭐 위기 왜 월드컵 했는데 핵은 왜 일으켰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잘해봐야 뭐 삼성 그 정도인데 지금은 가면 K-팝 얘기하고 K-드라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BTS 그다음 블랙핑크 그런 거에서 다 체감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너무 체감을 하고 그리고 당장 유튜브만 들어가도 뭐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오면은 한글이 없습니다. 다 영어, 뭐 아랍어, 답글들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뭐 5만 가지 언어가 다 있습니다. 거의 통계가 95%가 외국에서 온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거기다가 한국이 또 좋은 게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원죄가 없죠. 그렇죠. 제국주의에 대한 원죄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이미 거의 전 세계 슈퍼파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된 원죄가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3국들과도 정서가 공감이 되고 선진국들과도 또 같은 이제 제3세계 국가들과는 과거의 어떤 식민지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선진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어떤 자유진영의 선진국가는 또 그 어떤 그런 같은 가치관, 세련된 그렇죠. 문화적 감수성 예, 거기서 예. 또 슈퍼파워에 통하고 그런 어떤 가교 역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굉장히 잘 그 선호가 되고 융화될 인기가 수 있고. 네, 인기가 많고 선호받는 나라로 되고 그리고 지금 그 한류 붐을 주도하는 전 세계 MZ 세대들이 이제 중장년층이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갖고 이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세대가 됐을 때 오히려 지금 한국의 위상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단지 어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이런 관계만 보지 말고 전 세계에 우리가 우군이 많다. 전 세계 우리가 막 우리 수출 시장이 많고,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그런 영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나 리스크를 도전하는데 많은 어떤 우리가 지원과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어떤 대체 시장들이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한 거고 거기다가 정말 뭐 한국의 현대사라는 것 자체가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의 현대사. 그 최빈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 문화를 글로벌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강대국이자 최고의 문화 대국이 된 선진국이 거죠. 된 그 선곡의 역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국에 저는 이제 통일 한국이라는 과제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어떤 성공의 사례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린 어떤 외교적 자원도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이야, 네. 또 마지막은 또 우리 요즘 용어로 국뽕으로 아, 예. 아주 멋있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네.